선생님, 지금 병해충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신초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노지에서는 병해충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봉지 씌우기 시점까지 저는 꽃이 지고 난 뒤부터 한 5회에 걸쳐서 방지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 청궁병, 쉽게 해서 쇠근성 구명병이 발생해 보이고 또 흰가루병도 들어 보이고 그러는데 경영교에 관련돼서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채 관리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급한 거는 병해충 관리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밭도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부는 저쪽 부분에서는 세균 구멍병 그 증상이 이렇게 잎에 이렇게 좀 찍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가뭄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잿빛무늬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년에는 간혹 있었던 그 아까도 말씀하신 그 흰가루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바람이 없었는데 그동안 비바람이 없었는데도 세균구멍병이 이렇게 많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우선 이제 그 세균구멍병이든 잿빛무늬병이든 이런 그 우리 이제 병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언에는 항상 그런 병원균이 있다. 어디서 날라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과원 내에 항상 있다라는 그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드린가 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해는 세균구멍병이 좀 많고 어느 해는 잿빛무늬병이 많고 어느 해는 흰가루병이 많고 하는 그런 그 해마다 그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대부분 보면 기상적인 조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상적인 조건으로만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 우리 할 일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늘에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이고, 그거보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나무 영양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신초가 지금처럼 이게 신초 성장이 멎지 않고 계속 가물다가 비가 이렇게 연일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에서 신초 성장이 멎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과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세균구멍병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았던 잿빛무늬병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가뭄, 고온의 가뭄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예측은 했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약간 습한 날씨가 되고 이러면 흰가루는 조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미 찍혀 있는 흰가루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봉지 싸시면서 그 부분은 다 제거하시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찍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품을 수확할 때 보면 조금 흔적은 남을 거예요. 전혀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원래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한 기상 환경이 주는 어떤 그런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런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균구멍병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세균구멍병에서 방제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뭐 항생제 방제도 하시고 뭐 나름 그 세균구멍병과 관련한 그런 방제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채 내에 너무 우거졌을 때 약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세균구멍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환경은 기상적인 요건은 차치하고요. 질소질이 많은 과원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잎이 진한 그런 그 과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과원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신초가 멎지 않는, 신초가 완전 샛노란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원들은 아마 원래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질소질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저장양분 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땅에 있는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어떤 그런 양분이라든지 이거는 얼마든지 모자라는 건 채우고 남는 건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한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축적이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아지고,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관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영양 관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세균구멍병 관련해 가지고는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쓰는데 항생제도 작용 기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스프토마이신이라든지 네. 발리다마이신 A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 기작이 조금 다르고, 옥솔린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작용 기작이 좀 다르고 한데, 이런 작용 기작이 다른 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참고로 세균구멍병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제하는데 항생제를 쳤다고 해서 나 계속 항생제 치고 막 그래 했는데 왜 이게 효과가 없지? 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항생제나 농약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물 있잖아요. 물 pH 그때 어떠셨어요? 물 pH? 좋다고 나왔습니다. 좋다고 나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의외로 보면 pH가 상당히 높은 농가들 많아요. 한 7.5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 우리 농약이 그 정도의 버퍼는 있어요. pH 5 정도면 삼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pH 7.5, 8 이래 되면 알칼리잖아요. 예. 그 정도의 물 가지고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 없이 우리 농약이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실험한 그런 그 데이터 이렇게 쭉 보면 pH가 높은 물에 회석한 농약의 그 효과의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 이제 반감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사용할 때의 효과는 뭐 상관이 없지만 항생제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 약효 지속 기간이 있잖아요. 그 적어도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약효가 계속 가야 되는데 약효가 계속 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PLS 하기 전에 농약하고 지금 농약은 뭐 이거 좀 성분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성분이 다르지는 않다고 해요. 성분은 똑같은데 다만 기상 조건이라든지 너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너무 일사량이 많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물의 pH, 물의 그 성질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시점에서의 약효는 괜찮지만 그 지속 기간은 반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균구멍병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을 쓰실 때 한 번쯤 사용하시는 물의 pH 조금 점검해 보시면서 적정 pH에 맞는 그런 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pH라면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 6에서 7 정도의 범위에 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굉장히 혼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용하실 때, 농약 방제하실 때. 물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약 혼용을 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살충제, 살균제 2가지밖에 안 섞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4가지가 섞일 수 있어요. 뭐냐면 살충제가 2가지 성분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살균제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나 살충제, 살균제 2가지밖에 혼용 안 했는데 하는데 이거 2개 혼용하면 이게 4가지의 약이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물론 이제 그 약효 측면에서는 또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아마 지속성에 있어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보면 어떤가 하면요, 2가지 약이 같이 있는 세균구멍병 예를 들면요, 세균구멍병 이야기를 하니까 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살균제 중에서 2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살균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2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살균제는 단용으로 쓸 때보다 그 성분 양이 조금 작다는 거 아세요? 조금 작아요. 담은 1%라도 작아요. 왜냐면 그게 아마 혼용했을 때 그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단용으로 쓰는 것보다 그 시점에서의 약효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세균구멍병이 좀 문제되는 어떤 그런 같은 경우는 세균구멍병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것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방제해 보시는 게 단용으로요? 네, 혼용하지 마시고 살충제도 혼용 안 하고 그냥 살균제만 단용으로? 네. 특히 이제 우리 항생제 같은 경우는, 항생제 약제 같은 경우는 단용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살균제도 그렇고 살충제도 그렇고
이제 한 가지 약에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이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면역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잘 안 넣는다고 그래서 예. 두 가지 것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곱하기 2하면 8가지 성분이 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합쳐진 그 약들이 아마 그 약효 측면에서는 상승 효과를 보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쳤을 때 효과가 더 있어 보이고 실제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보면 그 약효의 지속 기간이 짧다. 떨어진다. 네, 떨어진다. 그리고 또 내가 계속 약 방치했는데 왜 이 효과가 안 나타나라고 할 때 그때는 한번 단용으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방치하실 때 전착제나 이거 쓰시죠? 확산제나 이거 합니다. 쓰시죠? 확산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살충제, 살균제 같이 쳤을 때 특히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에 살균제가 이제 침투 이행성 살균제 같은 경우는 전착제를 같이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살균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원래도 이제 진딧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진딧물 방제할 때 보면 그 전착제 안 쓰면 어떠세요? 예. 아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예. 그 살충제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제 그 해충에 맞아야지만이 죽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작을 가진 농약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꼼꼼히 친다고 하지만 잎 뒷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안 묻는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착이나 이제 확산의 효과를 내는 어떤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하는 거와 사용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아마 우리 농가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살균제 부분에서는 농약 사용 지침에도 그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용 지침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농약은 전착제 혼용을 절대 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우리 농가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긴 하시지만 그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어떤 그런 농약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뭐 살충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살균제 2가지, 살충제 1가지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6가지 성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안에는 실제로 전착제를 사용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농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단용으로 좀 해보시라. 단용으로 좀 해보시고 특히 이제 항생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단용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흰가루 병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찔레꽃이 하얗게 이렇게 곰팡이가 쓰려져 있는 부분을 관찰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개복숭아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복숭아 열매를 보니까 그 흰가루가 이 병반이 굉장히 심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저희들이 찔레꽃에서 이렇게 복숭아 흰가루 병원체가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시기에 흰가루병이 발생이 많으니까 거기 흰가루 방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 찔레꽃 나무에서 흰가루 병원체가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합니까? 찔레꽃에서 흰가루가 이게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주예요, 기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원균 기주. 병원균은 우리 과원에 항상 있어요. 흰가루 병원균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데 다만 이제 기주 이제 그 찔레꽃이 이제 기주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감염되기 쉽고 기주가 되다 보니까 감염되기 쉽고 거기서 이제 세력이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비바람에 의해서 이제 우리 과원으로 올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복숭아 잎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오잖아요. 아유 많이 옵니다. 바로 진짜 많이 옵니다. 바로는 잘 안 오고 주변에 그런 그 찔레나 이런 그 기주 식물들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옵니다. 잎이나 열매에. 왜냐하면
우리 그 과원은 기본적으로 석회 융합제라든지 석회 보로덱이라든지 월동부터 시작해서 월동 후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방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흰가루나 이런 병원균이 우리 과원에 있긴 있지만 그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억제되어 있어요. 억제되어 있는데 다만 그런 기주 식물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그 기주를 매개로 해서 우리 복숭아 나무로 옮겨질 수 있다. 이게 찔레코는 무조건 그렇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기준은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경종적인 방법인데 주변에 기주를 없앤다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나방 지금도 이제 순나방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 순나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신초 끝 그 부분이 조금 경화된 그런 신초 끝은 순나방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초 끝을 빨리 경화되게끔 사실 그 순나방 같은 경우는 1차에는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 순나방이 이제 들어오고 피해를 주는데 지금 벌써 순이 경화돼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방제하는 게 맞지만 2차, 3차, 2차 후기부터 시작했고 3차, 4차 순나방이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이렇게 연간 발생을 하는데 후기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경종적인 방법으로 신초 끝을 먹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억제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제 토양 검정과 관련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이 토양 검정이 복숭아 순나방 방제하는 데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초 적심하고 뭐 경액기에 핵할 방제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순나방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복숭아 가온 내에 벌어지는 모든 게 전부 다 연관이 있다. 연관관계에 있다라는 그거 좀 생각하시면 싶어요. 예. 우리가 이제 경액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봉지도 쌓아야 되고 적과도 해야 되고 봉지도 쌓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초생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관리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경액기가 들면 아까도 이제 병해충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이제 문제되는 게 아마 응애가 문제될 겁니다.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제 응애가 이제 점점 문제가 될 텐데 그 응애는 병해충 방지에 농약 가지고 전부 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초 끝을 먹게 하면 순나방 피해가 덜 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 초생을 조금 억세게 관리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작업하기는 좀 불편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바짝 깎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지온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물 줬을 때 초생과의 경합, 수분 경합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낮게 우리가 이제 키웠다고 치면 지금부터는 조금 좀 길게. 응애도 이게 초생에서 초생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나무 위로 안 올라갑니다. 응애가 나무 위로 안 올라가고 우리 초생 쪽에 있을 수 있어요. 응애도 그렇습니까? 네, 응애도. 그래서 특히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신초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응애 같은 경우는 묵은 잎, 좀 이렇게 묵은 잎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생을 약간 좀 길게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가 아니라 한 20-30cm 정도 이렇게 좀 묵은 잎을 이렇게 좀 두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경액기를 경액기답게 가려고 하면 우리 열매 성장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주는 이제 관수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적당히 기온 감안해 가지고 증발량 감안해 하셔 가지고 채가 조금 적게 세포 분열기보다는 조금 적게 관수가 돼도 된다 하는 그거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초생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 더 키우셔도 된다. 좀 억센 잎을 좀 두는 어떤 그런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경액기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